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예, 여러분들 지금 기분 상태가 그리 상쾌하지 못하시죠? 예,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여러분께 인사는 드려야겠죠? 안녕하십니까, 신율입니다. 예, 우리 기분을 상쾌하지 못한 요소들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우리 축구가 무승, 그러니까 한 번도 이기지 못한 상태로 16강에 진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방금 전에 끝난 경기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벨기에전은 후반에 벨기에 선수가 한 명 퇴장을 당해서 우리는 11명, 벨기에는 10명으로 싸웠지만 오히려 벨기에가 골을 넣는 수모를 당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수모를 당한 경우는 또 있습니다. 정홍원 총리를 유임시킨 청와대, 그리고 이렇게 사람을 못 키운 바로 우리 사회라는 생각인데요. 어쨌건 우리 사회, 과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어떤 미래를 담보할 수 있을까 정말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래도 오늘 신율의 새아침에선 어떻게든 해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김연아예요. 저의 다음 게 궁금하시죠? 앞으로 강원 평창수와 함께 준비하겠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준비하는 깨끗한 물이니까요. 강원 평창수 마시면서 같이 준비하실래요?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강원 평창수. 몽마르트의 하늘이 당신에게 말합니다. 우리 이번 토요일에 만날까요? 아시아나 파리 주 5회 운항. 파리, 토요일 스케줄이 더해진 아시아나로 더 편리하게 떠나세요. 아름다운 사람들, 아시아나 항공. 예, 오늘은 첫 순서로 방금 끝난 이 축구에 대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경향신문 김세훈 기자 연결합니다. 김세훈 기자.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우리 선수 잘 싸운 거예요, 오늘? 네. 오늘 벨기에하고 마지막 경기를 치렀는데 결과는 우리가 0대1로 패했습니다. 전반 막판에 벨기에 선수 한 명이 퇴장을 당했어요. 그래서 예. 우리가 이제 수적으로 한 명이 앞서니까 골을 좀 노릴 수 있겠다, 좀 이런 기대도 하고 했는데요. 우리가 후반 31분에 역습으로 골을 내주고, 그러고 나서 이제 경기를 동점으로도 만들지 못했고요. 박주영 선수는 아예 출전을 안 했고, 후반 들어서 이근호, 김보경, 지동원 선수가 투입이 됐지만 기량이 좀 상대를 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표팀이 지금 1무 2패를 기록했어요. H조중에 최하위에 머물렀고요. 그동안 2002년도 월드컵부터 2006, 2010 계속 조별리그에서 1승 이상을 거뒀는데 1승 이상을 거두지 못하고 무승으로 조별리그를 마쳤습니다. 예. 지금 이렇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제일 큰 문제는 기량이 상대보다 안 되는 거죠. 제가 월드컵 할 때마다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한국은 세계 무대에서는 약체입니다. 피파 랭킹도 이번에도 32개국 중에 뒤에서 두 번째고 하니까요. 기본적으로 우리보다 강한 2개 팀 내지는 3개 팀을 상대로 그 팀들 중에 2팀을 제친다는 건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동안 우리 선수들이 정말로 하나로 똘똘 뭉치고 해서 기량이 조금 부족한 거, 개인기가 좀 부족한 거를 단체의 힘으로 막아왔는데, 이번에 월드컵 같은 경우는 일단 기량도 상대적으로 좀 부족한 데다가 제가 보기에는 응집력도 좀 떨어졌고요. 예. 그리고 준비하는 시간이 월드컵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감독이 2차례나 교체가 됐고, 또 홍명보 감독이 감독을 맡고 나서도 1년이나 시간밖에 없었고요. 예. 또 그전에 대표팀 내부에서 국내파 해외파 간에 불화가 있다, 아니면 기성용 선수나 이런 선수들이 이제 감독이 좀 항명을 한다, 이런 분위기가 좀 나오고 해서 전체적으로 기량도 부족하고 월드컵을 준비하는 과정도 좀 좋지 않은 모습들이 많이 연출이 됐고요. 그리고 경기에 임하는 선수들도 조금 선수들이 나름은 열심히 뛰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전과 같은 응집력이나 단결력이나 이런 거 좀 없었고, 홍명보 감독도 조금 순진하게 대회를 좀 진행했다는 느낌도 지울 수 없습니다. 순진하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회를 좀 준비하다 보면은 소위 얘기하는 좀 이렇게 큰 소리도 좀 쳐야 될 때가 있고, 또 우리가 갖고 있는 걸 노출을 안 시키고 상대를 좀 교란하는 경기 전에요.
그런 것도 있어야 되고 하는데 우리 카드를 너무 빨리 보여줬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러시아전 앞두고도 우린 비교도 괜찮다. 사실 이런 얘기 속마음은 그래도 겉으로 하면 안 되는데 그걸 하니까 러시아 입장에서 그만큼 상대하기 수월했고요. 그리고 알제리전은 감독도 오늘도 감독이 뭐 본인이 가장 많이 부족했다 이런 얘기 홍 감독도 했는데 벨기에전이요? 알제리전이요? 네. 벨기에전. 알제리전이요. 네. 알제리전 같은 경우는 2차전에 우리가 질 때도 아예 처음에 제가 보기에 새로운 선수에 대한 분석을 아예 못했습니다. 그 상대로 경기를 했고 하면서 뭐 그런 거잖아니까 경기 전이나 이럴 때도 상대 감독들이 좀 고민스럽게 그럼 한국이 어떻게 하겠다는 거 이런 고민을 좀 줬어야 되는데 너무 뻔한 멤버들이 나와서 계속 비슷한 플레이를 반복을 하다 보니까 상대팀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수비하기가 수월했죠. 그렇군요. 네. 근데 지금 뭐 기량 같은 경우는 저는 어떻게 그러면 이거를 더 보강을 할 수 있을지 그게 좀 답답하네요, 일단. 네, 제가 이제 그런 축구 기자 제가 오래 하면서 그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한 나라 축구 대표팀의 기량은 몇 년 만에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축구 어린 선수를 키워내는 시스템부터가 달라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대표팀 항상 국제대회 나가거나 이럴 때 매년 부진할 때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왜 우리 선수들이 개인기가 없냐. 개인기가 부족한 건 맞거든요. 그게 어떤 거에서 비롯되냐면 어릴 때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갈 때 그리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갈 때 보통 학교의 감독들이 그 성적에 따라서 자기 목숨이 달려 있고 또 아시겠지만 학부모들이 내는 돈으로 감독들이 월급을 받으며 생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들을 잘 키우고 하는 것보단 성적 내기 위해서 뭐 조그만 애들보다는 키가 크고 힘이 좋은 애들 그런 선수를 자꾸 키우게 되고 그러니까 개인기를 배워야 될 나이에 개인기를 안 배우고 자꾸 조직 축구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우리나라가 20세 이하일 때는 우리나라의 조직력으로 유럽의 개인기하고 비슷하게 소위 비슷한 플레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개인기는 어릴 때 배우지 않으면 늘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선수는 개인기를 배울 나이에 조직력을 배우고 성인이 돼서 개인기가 안 늘어나는 거고 외국 선수는 어릴 때 개인기를 배우고 있다가 성인이 되면서 조직력을 갖추게 되니까 우리하고 격차가 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기를 갖고 세계 무대에 한번 맞짱을 뜨려고 하면은 사실 유소년 시스템을 키우는 교육 시스템부터 육성 시스템부터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근데 그게 뭐 그렇다고 중고등학교 감독들한테 뭐 축구협회나 뭐 정부 차원에서 월급을 줄 수 있는 노릇도 아니고 하니까 이게 뭐 한 나라 축구가 바뀌려고 하면 뭐 저 개인적인 생각은 한 세대가 지나야 된다고 사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축구가 물론 뭐 못하는 것은 아니죠. 네. 월드컵에 계속 나갔으니까. 근데 이제 사실 지금 같은 수준에서 벗어나기는 또 힘들다는 말씀이시네요. 그죠? 단기적으로는 그렇고요. 그리고 뭐 선수들도 조금 달라져야 되는 게 요즘 시대가 달라져서 예전 같으면 월드컵에 모든 선수들의 뭐 정말 모든 걸 다 걸고 했는데 요즘 선수들은 이제 해외 나가서 돈도 좀 많이 벌고 유명해지고 하다 보니까 월드컵에 뛰어야 된다는 그런 절실함이 좀 떨어지거든요. 그래요? 네, 그건 분명히 우리 팀보다 얼마 전에도 잉글랜드가 조별리그에서 무승으로 탈락하고 나서 스티븐 제라드라는 그 주장 선수가 비슷한 말을 했거든요. 돈과 명예가 선수들한테 큰 영향을 미치고 선수들이 훈련보다는 향락이 좀 치우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 선수들이 그 정도는 아니지만 영향을 미쳤다고 저는 보고 또 하나는 이번 멤버들이 그 홍명보 감독이 대표팀 감독이 되면서 1년밖에 시간이 없으니까 본인이 계속 봐온 선수들 위주로 꾸린 거는 제가 보기에 올바른 선택이라고 보는데 지금 축구 선수한테 동기부여가 상당히 중요한데 말씀드린 대로 유럽에서 뛰면서 유명해지고 돈도 좀 많이 벌고 또 하나는 이제 런던 올림픽에서 동메달을 따면서 병역 혜택까지 받아놓으니까 선수들이 더 뛰어야 된다는 의욕이 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선수들이 열심히 안 뛰었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따로 열심히 뛴 거죠. 그러니까 안쓰러운 장면들, 뭐 이런 장면들이 있지만 선수들이 정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응집력을 갖고 하나처럼 열심히 뛰고 그렇게 우리 대표팀이 여태껏 그 힘으로 사실 월드컵에 성적을 내오고 버텨왔는데 그게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설픈 개인기, 어설픈 체력, 어설픈 단결력, 뭐 어설픈 기술 이거 갖다가 세계 무대에 가면은 완패한다는 걸 깨달은 대회였죠. 그런데요, 일부에서는 그라운드에 감독이 없어서 그렇다. 다시 말해서 옛날에 홍명보 감독이 선수로 뛰었을 당시에 하나의 기둥 역할을 해줬는데 지금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더군다나 젊은 친구들이기 때문에 무너지기 시작하면 한꺼번에 순식간에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내적으로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초반이나 막판에 실점이 많은 것, 또 우리가 골을 넣거나 골을 내주고 나서 바로 실점하는 게 바로 그 이유거든요. 근데 경기 내적으로도 그러고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경기 외적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박지성 선수 같은 선수들이 홍명보 선수가 선수일 때 대표팀에 있을 때는 그 선수보다 후배든 그 선수보다 선배든 그 선수, 그러니까 중심이 되는 선수들한테 소위 뭐 반항을 하거나 충실하지 않으거나 그럴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박정 선수가 주장을 할 때 박정 선수한테 반기를 들 선수가 누가 있겠고 예. 박정 선수의 결정에 그건 아니다라고 얘기할 사람 선수가 없었겠죠. 그냥 그런 식으로 팀에 그런 중심이 딱 있었으면은 되는데 이번 팀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 나이랑은 무관한 것 같아요. 누군가 이 역할을 전 기성용이 해줘야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성용이든 뭐 구자철이든 박주영이 예, 이거를 해줬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된 거고 곽태희 선수가 30대 유일한 선수로 대표팀에 있는데 사실 외국에서 뛰다 온 선수들은 국내에서 뛰거나 뭐 중동에서 뛰거나 하는 선수를 잘 인정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곽태희 선수가 아무리 선배로서 얘기를 해도 그게 뭐 이전에 박지성이나 이런 선수들이 말하는 것보다는 훨씬 좀 파급력이 약하죠. 지금 박주영 선수 얘기 잠깐 나왔었는데 네. 그 일부에서는 굉장히 박주영 선수 혹평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오늘 그래도 우리가 러시아전보다는 좀 낮게 뛴 이유가 박주영 선수가 활약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안 나와주는 것이 활약하는 것이다. 이런 혹평까지 지금 받고 있는데 그래도 홍명보 감독이 박주영 선수를 그렇게 고집했던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네. 일단은 그 월드컵이란 대회에서 우리가 싸우려고 하면 원톱 공격수가 능력이 이제 몇 가지 갖춰야 되는데요. 일단은 원샷 원킬, 쉽게 얘기하면 한두 차례 찬스에서 골을 넣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기동력입니다. 우리가 주도권을 갖고 상대를 못 몰아치니까 우리가 역습으로 골을 넣어야 되는데 느린 공격수는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홍명보 감독은 박주영을 택한 거고 박주영이 제 기량만 갖고 있었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홍 감독의 선택이 옳았다고 봅니다. 근데 박주영이 알다시피 그 아스널이라든지 이전에 그 임대를 스페인에 갔을 때 이럴 때도 많이 못 뛰었어요. 그러니까 뭐 일부에서 지금 박주영의 선수에 대한 안 좋은 옛날 얘기들이 뭐 웹상도 돌고 있고 하는데 또 그중에 또 적잖은 부분이 사실인 것도 맞고요. 근데 박주영 선수한테 좀 뭐 제 나름대로 좀 말씀을 좀 드린다고 하면 그게 뭐 유명한 팀 이런 데보다는 본인이 뛸 수 있는 2부든 3부든 뛰었어야 되죠. 근데 아스날에 너무 머물려고 했고 뭐 다른 팀에 임대를 가서도 그렇게 확실하게 이렇게 뛰지를 못했고 또 아스날에 돌아와서도 조금 더 빨리 팀을 옮겨서 뛸 수 있는 좀 환경이 되는 팀으로 옮겼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아스날에 너무 머물러 있다가 막판에 팀으로 옮긴 거. 어떻게 보면은 준비하는 과정 자체가 나빴기 때문에 결과 나쁜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수순이라고 봐야죠. 예. 그런데 지금 사실 그렇게 경기 감각이 없다라는 사실을 홍명보 감독이 모르지는 않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경기 감각이라는 게 사실 방송도 그렇거든요. 제가 방송을 한 12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방송도 쉬었다가 하면 방송이 안 나와요. 예? 근데 하물며 축구는 더 하겠죠. 그러니까 그걸 홍명보 감독이 모를 리가 없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거냐면 홍명보 감독이 대표팀을 맡은 게 1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선수를 볼 시간도 없었고 또 어느 감독이나 자기가 직접 보지 못한 선수를 데려다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홍명보 감독이 그동안 대표팀을 맡은 지 1년이 되고 평가전 치르고 하면서 다른 선수들, 물론 김신욱 선수는 이제 발견을 해 좋은 선수라고 지금 데려갔고 손흥민 선수 데려갔죠. 하지만 이전에 다른 국내에서 뛰고 있는 선수를 다시 본다거나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뭐 2부에서는 이건 의리로 선수 뽑았다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시간이 부족한 상태에서 월드컵이나 큰 무대를 치러야 되니까 자기도 잘하는 선수도 나를 잘하는 감독 이렇게 이 멤버로 한번 해보려고 했던 거죠. 근데 그게 박정 선수의 이제 몸이 또 부진했고 또 제가 보기엔 이번 월드컵에서 잘한 거는 꾸준하게 잘한 건 이근호 선수 하나 정도. 잘하더라고요. 거기다 손흥민 선수 이 정도밖에 없어요. 이근호 선수가 잘한 게 저는 좀 고무적이다, 내지 경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해외파 맨날 해외파만 잘하고 국내파들은 못한다는
상대적으로 부진하고 못한다는 그런 인식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근호가 1골 1어시스트 기록을 했고요. 오늘은 이제 패스미스 한번 하면 실점에 빌미를 줘서 좀 아쉬운데 전체적으로 아주 돋보이고 그나마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아주 좋은 플레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근호 선수는 국내에서 뛰는 선수들도 괜찮은 선수 있다는 거 좀 알아야 되고 또 해외파 선수를 너무 홍 감독이 신뢰하고 이전의 감독도 역시 비슷했는데 그걸 신뢰하다 보니까 해외파 선수들이 거기에 너무 안주하는 경향이 사실 있었죠.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하고 나도 주전 경쟁을 해야 되는데 나는 그냥 못 뛰어도 대표팀에 불려갈 수 있으니까 이런 식이 아니라는 생각도 사실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감독이 될지 몰라도 조금 더 확실하게 선수를 좀 파악을 해야 되고 선수들도 요즘은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무슨 대표팀이 부진하면 다 리더의 문제다, 감독의 문제다라고 얘기하지만 요즘에는 그거 플러스 이제 구성원들, 선수들이 얼마나 감독을 따르고 또 선수들이 하나로 붙여서 공통된 목표를 이루어가냐, 그걸 팔로워십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있어야지 팀이 되는데 이번 팀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엔 리더십도 좀 약했고요. 선수라고 감독은 너무 가까웠고 또 그런 것도 있었고 팔로워십도 전부 다 따로 놀았지 그래 우리가 합쳐서 뭔가 한번 해보자라는 그런 건 조금 약했던 것 같아요. 지금 감독 잠깐 제가 여쭤보겠는데요. 일부에서는 우리나라 감독이 대표팀을 맡으면 네. 왜 이렇게 못하냐? 네. 외국 감독이 맡으면 진짜 잘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 근거가 있다고 보십니까? 네, 어느 정도는 일장일단이 있는데요. 일단 외국 감독이 맡게 되면은 조금 더 선수를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겠죠. 이전에 했던 거 이런 거고 내가 좋아하는 거 이런 거보다는 이제 객관적으로 좀 보려고 할 거고 한 게 있고 또 이번 대표팀이 제가 보기에 좀 부족했다, 많이 부족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상대 분석 능력이에요. 이번에 홍명호 감독도 그렇고 밑에 코칭 스태프도 그렇고 상대를 냉정하게 분석하지 못했다고 봐요. 네, 그런 면에서는 외국 감독이 훨씬 더 좋고 근데 외국 감독이 올 때 어려운 거는 금전적으로도 많이 들어가고 하지만 근데 서로 선수들하고 감독하고 이해하고 적응하고 문화도 알고 특성도 알고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홍명호 감독을 택한 건 월드컵이 1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전 선택 자체는 최고의 선택이라고 보고요. 결과는 좋지 않았지만 다음 월드컵에서 만약에 국내 감독이든 국외 감독이든 더 중요한 거는 4년 정도의 시간을 주고 외국 감독은 나면 더더욱 그걸 보장을 해야 됩니다. 그걸 보장을 해주고 경기를 이제 대표팀 운영을 해야 되고요. 선수들도 사실 요즘 선수들은 되게 야가요. 그래서 이 감독이 어떤 감독인지 우리나라 선수들 같은 경우는 스타 플레이어 출신 감독이 아니면 잘 인정을 안 합니다. 그런 경향도 좀 있고 또 이전에 최강희 감독 같은 경우는 예선까지만 하고 본선은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선수들도 거기서 이 감독한테 굳이 잘 볼 필요 없겠네 그런 생각들이 은연중에 깔려 있으니까 감독에 대해서 좀 학명 비슷한 그런 것도 계속 나왔던 거죠. 홍명보 감독 감독으로 보면은 그리고 선수로 보면 저는 그렇게 크게 욕먹을 일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하거든요. 근데 어차피 월드컵 끝났으니까 이제 홍명보 감독은 그만둬야 되는 거죠. 그죠? 일단 계약은 내년 이제 1월까지 돼 있는데요. 근데 제가 아는 홍명보 감독은 아마 사표를 낼 거라고 저는 그렇게 이제 예상을 하고 조금 이따 이제 기자회견이 끝나면 정확히 얘기를 하겠지만 아마도 사표를 낼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홍명보 감독이 1년 전에 대표팀을 맡을 때 사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도 없고 선수에 대한 파악을 하려고 하면 외국 감독이 오면 너무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홍명보 감독이 맡은 것 자체는 결단이었다고 봐요. 네, 제가 생각에 조금 아쉽다라고 하는 거는 홍 감독이 조금 더 그러니까 이번에 대회를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서 박주영 선수도 경기력 논란이 문제가 됐고 기성용 선수 그런 얘기가 있었고 하면은 제가 보기엔 둘 중에 하나 정도는 좀 탈락시키는 그래서 선수들한테 좀 경각심도 좀 주고 그리고 홍명호 감독이 됐을 때 여론이라든지 언론에 도움을 많이 받고 또 지지를 받는 감독이었으니까 그때 조금 더 강하게 나갔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 자기가 잘 다뤘던 선수들이고 또 믿었던 선수들이고 또 기량도 좋고 세계적인 무대에서 뛰고 가니까 그 선수를 다 나름대로 안고 가려고 했고 그 과정에서 홍명호 감독도 자기 말을 자기 원칙을 바꿨다는 그런 비판에서는 자유롭지 못하고요. 선수들도 그게 오히려 자극제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조금 안일하게 되는 그런 거가 됐고 결과적으로도 좀 그렇게 드러났죠.
그렇군요. 근데 어쨌든 훌륭한 선수, 훌륭한 감독이라는 거. 네. 그리고 생명력이 긴 선수들, 생명력이 긴 감독이 되려면 제가 볼 때에는 일단은 좀 겸손해야 하고요. 네.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참 이 진정한 인간성을 좀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 솔직히 뭐 누구라고 얘기는 않겠습니다만 이번 우리 축구팀 중에서도 일부는 좀 그 안 좋은 모습을 보였던 경우도 있는데 그렇죠. 예. 네. 제가 볼 때는 이 선수들 아직 젊으니까 지금이라도 좀 좋은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마지막으로 문자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0018님, 잘 싸웠습니다. 새로운 문정골 시스템 구성하고 지속적인 훈련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5788님, 한 명이 퇴장당했는데 지단이요. 조금 부끄럽긴 합니다. 7417님, 일어나면 기쁜 소식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래도 잘했어요. 0337님, 러시아전 끝나고 선수들 긴장 풀어준다고 홍명보 감독이 술래잡기 했다는데 좀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줘야 하는데 뭐 이런 말씀도 주셨습니다. 어쨌든 모두가 우리나라 축구 잘더라고 그리고 지금의 안타까운 심정을 표시하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4년 후를 생각을 해야죠.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경향신문 김세훈 기자였습니다. 1억 년 전 공룡들이 풀 뜯어먹던 때 석유가 생겼어. 그걸 우리가 개발을 하지. 근데 석유가 다 떨어지면? 하하, 그래서 전기차 배터리를 만들었지. 그리고 석탄을 석유로, 이산화탄소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지. 이게 바로 미래에너지, 그린 에너지. 뭐 부르고 싶은 대로 불러. 과거 에너지부터 미래 에너지까지. 여기가 중요해. 혁신을 혁신하다. SK이노베이션. 허규현 위원님은 LTE 데이트도 많이 쓰시겠어요? 한국, 미국, 일본 경기까지 하루에 10시간 이상 넘게 보죠. 그럼 요금이 이게 그건 걱정 없어요. 데이터 요금 걱정 없는 LTE8 무한대 요금제. 요금제도 역시 U+. Follow me U+, LTE8.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예, 신율의 출발새 아침 1부 순서 여기까지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 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의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 am the key,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올여름 역사와 전통이 있는 영국 최고의 교육도시 옥스퍼드에서 품격이 다른 영어 캠프를 만나보세요. YTN 라디오와 ABC가 주최하는 영국 주니어 영어 캠프는 자녀들의 영어 실력을 한 단계 끌어올려드립니다. 캠프가 끝난 뒤에는 프랑스와 스위스, 이탈리아의 문화유적지를 돌아보는 현장 학습의 기회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에서 체험하는 주니어 영어 캠프. YTN 웹사이트나 서울 전화 723-0550, 723-0550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예,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담쟁이가 청춘에게 조금씩 오르다 보면 찾아올 거야. 네 이름으로 세상을 뒤덮을 그날이. 맑고 깨끗한 청춘은 별이다. 칠성사이다. 이번 역은 9호선 마곡나루역입니다. 더 큰 성공으로 가실 분은 일성 트루엘 플래닛으로 가십시오. 9호선 마곡나루역 개통. 오피스텔 이제는 마곡으로 환승하라. 마곡지구 골든블럭의 중심 마곡나루역 일성 트루엘 플래닛. 문의 1899-7181 일성건설 모델하우스 오픈 중. 이노와 지아가 함께 부르는 캠핑장 에티켓송. 옆 텐트와 반갑게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떠날 때는 깨끗이 참 잘했어요. 최고. 코베아와 함께 하세요. 캠핑 에티켓 코코코베아. 한때 보리 하나로 콜라와 싸워 전설이 되신 분이 계셨지. 국내 최초 보리탄산 음료로 콜라의 아성을 흔들었던 맥콜. 다
맛을 맛보리 맥콜.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뉴스를 보여드립니다. 뉴스를 들려드립니다. 최영일의 뉴스 매거진. 예, 오늘은 조금 늦게 모시는 분이죠. 최양의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얘기하는 게 좀 그래요. 아니 이게 그렇죠. 지금 축구도 그렇고 뭐 이게 듯이 우리나라 정치도 그렇고 뭐 제대로 돌아가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진짜. 축구하고 정치하고 닮았다 이런 느낌입니다, 아침에. 진짜 아니. 한 명 퇴장당하고 나서는 이제 그래도 16강과 상관없이 우리가 이기는 줄 알았는데. 네. 어떻게 11대 10으로 싸워서 그래도 그 골을 아침에 이 주전 선수를 보니까요. 예. 박주영 선수가 빠져서 예. 총리는 유임됐는데 박주영 선수는 유임되지 않았구나. 뭔가 좀 오늘 경기는 변화가 있을까? 그랬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좀 낫다는 얘기입니까? 자, 오늘 카피는 뭡니까? 네,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 이제 무더위가 오고 있는데요. 예. 남양 특집으로 우리가 추리물, 스릴러, 호러 영화 이런 거 찾지 않습니까? 예. 이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 이게 추리 소설 작가 중에 아가사 크리스티의 맞습니다. 그 소설 제목이죠. 예, 제가 추리 소설 참 옛날에 많이 읽었는데, 근데 이 옛날에 말이에요. 네. 이 인기 높았던 드라마 대사가 하나 떠오른다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네. 현빈이 얘기한 건데. 유명하죠. 이게 정말 최선입니까? 이거죠. 지금 성대모사 하신 거죠? 아니. 난 성대모사는 전혀 못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정말 최선이냐? 예. 자, 하지만 어쨌든 인사권자, 의사결정자는 이제 그렇다고 봤으니까 예. 결정하고 발표했겠습니다만 요즘에 그 오전 10시가 특보 타임입니다. 이 신 교수님께서 예. 벌써 이 월요일, 화요일 그런 말씀 하셨는데 예. 문창극 후보 사퇴 문제 한참 얘기할 때 딱 이 방송 끝나고 10시 되니까 사퇴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어제 아침에 요 시간에 저희가 김무성, 김문수 이 전 경기지사 총리 등극 가능성 이런 얘기 막 했어요. 근데 방송 끝나자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정홍원 총리 유임 이렇게 결정이 나서 이게 다 그 신 교수님 방송 듣고 그다음에 발표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근데 이 방송 안 듣는 모양이에요. 왜 그러냐면 안철수 대표는 일요일 날 주로 얘기를 합니다. 맞아요, 중요한 거는. 주말에. 그래서 일요일 날 저는 또 다른 방송을 하기 때문에 아주 힘들어요. 예. 평일에 좀 이용해 주십시오. SNS 여론 재밌는데요. 이 어제 그 총리 유임 발표 백도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여당은 이제 즉각 고뇌에 찬 결단이다 이런 논평을 냈고요. 야당은 무능 정권임을 자인한 것이다 맹비난을 했는데요. 정홍원 총리 본인은 대통령 뜻을 받들어서 국가 개조에 헌신하겠다. 필요하다면 대통령께 진언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 이거와 관련된 또 다른 뉴스 있을까요? 있습니다. 지금 22사단 GOP 총기 난사 사건 점점 시끄러워지는데요. 자살 시도 후에 병원으로 옮겨질 때 그 페이크였다. 환자가 대역이었다. 맞아요. 이것으로 이제 군이 너무 하는 거 아니냐. 아니, 이런 쓸데없는 짓을 왜 하니까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이거. 병원이 제안했다 그랬고요. 병원은 앰뷸런스 2대를 쓰라는 얘기는 했지만 환자 대역 준비하라는 얘기는 안 했다. 그리고 또 진실 공방인데 어제는 희생 장병들의 유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장례 절차가 멈췄습니다. 맞습니다. 기자회견까지 했는데요. 문제는 이 군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지금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 장례식을 무기한 연기하겠다. 군의 모습에 슬픔을 넘어 분노까지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군은 또 어제 그 유서 취지의 메모 그거 비공개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유족들이 그렇게 원했다라고 했는데 유족들은 그런 적이 없다. 네. 지금 그러고 있죠. 이게 사고 처리와 수습 전개 과정이 또 세월호 과정과 똑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될까 걱정입니다 지금. 정말 걱정입니다. 지금 뉴스들은 많은데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까지 듣고 마지막 어떤 노래? 노래는요. 지금 15석 확정됐죠. 730 재보선. 국회의원도 없죠 지금. 없는데. 그렇죠. 오늘 노래는 있을 것이 있고 없을 것이 없는 게 혁신입니다. 오늘 그렇죠. 지스타 19이 있다 없으니까 불러줍니다. 예. 그러면 있다 없으니까 들으면서 오늘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의미는 없는 번호로 나 벽화 속에 사진이 있다 없다 빠진 머리카락이 있다 없다 아무 생각 없이 길을 걷는다 자꾸 눈물이 나와 네가 있다 없으니까 숨을 쉴 수 없어 곁에 없으니까 머물 수도 없어 나는 죽어가는데 너는 지금 없는데 예, 어제 깜짝 놀라신 분들 많으셨죠? 정호원 총리의 유임. 이것을 두고 말이 많습니다. 물론 헌정사상 처음인 만큼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는 것은 어떤 면에서 당연한데요. 자, 이 부분 야당의 입장 그리고 지금 현 정국에 있어서 이 야당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얘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원내수석 부대표 연결합니다. 김 의원님.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영록입니다. 예. 자, 정호원 총리 유임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저도 이제 뭐 깜짝 놀랐죠. 사실은 이제 10시에 신임 총리를 발표한다고 해서 예. 보고 있는데 뭐 신임 총리가 아니라 유임 이렇게 되니까 깜짝 놀랐고 어이가 없었다는 그런 뭐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은 이제 눈높이에 맞는 총리를 구할 능력이 없는 것을 정부가 보여준 것이고 또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총리가 책임을 지겠다고 했는데 책임지는 사람이 없잖아요. 안행부 장관 한 사람 책임졌으니까 이건 무책임하다. 또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 눈물로 국민에게 국가 개조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이런 약속이 파기된 것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세월호 참사에 책임지는 것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물론 총리와 주무부서 이주영 해수부 장관이 일종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만 이주영 장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세월호 참사 유가족이나 실종자 가족들로부터 가장 신뢰받는 인물 중에 하나로 평가받고 있고요. 그리고 정호원 총리도 사실은 물론 책임에 당연히 계산상이 있어야 되는 분이지만 유가족들로부터 신임을 얻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 그러니까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측면이라는 것의 주체는 사실은 가장 큰 주체는 우리 유가족들인데 이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런 부분에 공감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그 304명의 무고한 희생자인에 대해서 국가가 정말 한 사람도 구조하지 못하고 그 바라만 봤던 이 국민의 심정을 누군가가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줘야죠. 그리고 그게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그동안에 쌓였던 적폐, 부패의 그 연결선상에 있었고 그 위기선상에서 또 정부는 재난대책 컨트롤 타워로서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한 거거든요. 그래서 구할 수 있는 생명을 못 구했는데 사후 수습에서 물론 해수부 장관이 열심히 하고 총리도 일정 부분 했겠지만은 그런다 해서 그 책임이 면제되거나 없어지는 것은 아니죠. 사후에 열심히 하고 헌신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은 그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당연함이 솔직히 우리나라 정치권에서는 당연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돋보이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솔직히 들어요. 그리고 총리께서는 그동안에 사실은 국정수행 과정에서 보여준 모습이 어떤 책임 총리로서 역할을 했다. 이런 평가는 별로 없고 오히려 의전 총리에 머무른 거 아니냐. 그런데 이번에 이제 신기 일전에서 열심히 하겠다. 또 필요시는 대통령께 진언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은 과연 이 공직사회 개혁이랄 때 부패 척결 이런 국가 개조 문제. 저는 국가 계획이라고 하는데 자꾸 개조란 말씀을 쓰시는데 이런 면에서 제대로 영이 쓰고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분들이 어려울 것 아니냐. 사실 이렇게 되면은 정말 대독 총리, 의정 총리, 영이 서지 않는 총리로서 국정 공백이 우려된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사실 걱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책임 총리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지금 헌법 구조 내에서는 지극히 제한적이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지금 헌법에는 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한다. 이렇게 딱 못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그거는 뭐 어떤 사람이 와도 이 보좌 기능을 뛰어넘는 어떤 총리의 역할을 하기는 힘든 거 아닌가요? 아니 근데 그런 부분은 이를테면 필요시에 대통령께 진언을 하겠다.
진언을 할 수 있는 총리를 사실은 모든 국민들이 바라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냥 청와대에서 수첩 인사 또 수첩 지시 이런 부분에서 총리가 보좌 역할만 한다면은 총리로서 1인 지하 만인 지상이라는 총리로서 역할이 충분하겠느냐. 뭐 이번에 장관 후보자들 문제도 총리가 나름대로 이렇게 재청권을 제대로 물러난 총리지만 행사했다 하면은 그렇게 장관 후보자들이 문제가 많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 재청하는데 후보자의 문제가 많다. 지금 그럼 그 후보자 얘기를 잠깐 해볼까요? 지금 사실 다양한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됐지라고 생각되는 측면이 많습니다. 예? 근데 제가 지금 야당 측에 여쭤보는 것은 뭐냐면 지금 청문회를 통해서 이들을 모두 좀 문제 삼아서 이 중에서 몇을 더 낙마시켰을 경우에는 역풍이 불 거라고 생각은 안 하십니까? 물론 야당이 뭐 정치 공세 위주로 한다든지 또 뭐 여당에서 공격하는 대로 신상털기식으로 뭐 한다든지 이러면 역풍이 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문제가 단순히 신상털기냐. 예를 들어서 공직 후보자로 적정성 또 도덕성을 판정하는데 자식이 병력 특례 의혹이 있다. 또 부모나 자식에게 불법 상속이나 재산 증여를 받은 의혹이 있다. 이럴 때는 가족 관계까지도 검증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상털기다 이렇게만 말할 수 없는 것이고요. 저희도 농림수산위원회 인사 청문회 할 때 정 어려운 부분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잠깐 비공개로 해서 이게 정회를 해서 간담회 형식으로 비공개로 이렇게 검증을 한 사례도 있거든요. 국회에서도 무조건 이 가족사 문제까지 다 들춰내는 것은 아닙니다. 예. 아니 그리고요. 우리가 미국에서 죄송한데 미국 같은 경우에도요. 이 초등학교 은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한 80여 명을 증인으로 부른 적도 있습니다. 인사청문회 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뭐 신상털기다 그러는데 공인으로서는 어디까지가 신상 개인이고 어디까지가 공적 영역인지 이거 구분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사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비공개하자는 데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도덕 청문회는 비공개. 자질 청문회는 공개. 그런 부분이 사실상 그렇게 명확히 어떤 도덕성 검증 문제 중에서도 중요한 부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자식 병역 특혜랄지 뭐 증여세 문제, 상속세 문제 이런 중요한 부분들은 이 공직의 도덕성에서도 빼놓을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비공개로 하면은 국민의 알 권리가 제한되는 것이고 또 국회에서 비공개로 한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은 언론은 그런 부분을 그러면은 보도를 안 하겠습니까? 언론도 다 보도를 하잖아요. 언론에 보도가 된 사항을 국회에서는 비공개로 해서 도덕성 검증을 하자. 이것은 어떻게 보면 깜깜이 청문회를 도입하자는 것하고 다름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그 부분은 저도 조금 궁금은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그 사실 새누리당 측에서는 여태까지 그런 얘기했거든요. 뭐냐면 해명을 청문회에서 들어봐야 한다. 그것이 문창극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계속 얘기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뭐 해명을 듣든 뭐 하든 공개가 돼야지 해명이 될 거 아닙니까? 언론에서 보도를 하고 나가지고 그걸 비공개라면 본인은 대국민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는 거 아닌가?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언론에서 그런 부분을 보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검증 자체를 언론에서도 사전 검증을 많이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국회에 와서는 비공개로 하면은 정말 국회에 와서는 그 공개 비공개 할 때 특히 이제 공개 답변을 할 때 그런 부분은 이 허위 진술이 절대 허용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처벌까지 받으면서 이렇게 진술을 한 건데 그런 부분을 비공개로 하자는 것은 결국 인사청문회 제도가 유명무실화될 가능성이 많은 거 아니냐. 물론 심정적으로는 좀 이해된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운영의 묘를 기해서 국회의원들도 정말 개인 신상에 오직 관계된 부분들은 좀 조심을 해야죠. 그래서 뭐 저희 그 농림수산위원회 청문회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였고 어느 정도 그런 분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이게 공적인 이 공직 후보자로서 적격성 여부가 직접된 문제가 아닐 때는 안 했습니다. 사실은. 저기요. 지금 백투더퓨처라는 영화 혹시 보셨어요? 옛날에? 네, 봤죠. 그죠? 지금 백투더 노무현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청와대 예를 들면 인사수석실 해양수산부 부활했지 않습니까? 지금 일단 그다음에 인사수석실 부활했죠. 그죠? 예. 자, 이런 이제 저는 뭐 사실 이건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고 봐요. 이 뭐 과거 정권에서 좋은 거 있으면 다시 부활을 시켜야죠. 근데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한 평가는 어떠십니까? 그 부분은 저도 뭐 원론적으로는 이 찬성을 합니다. 인사수석실을 두어서 정말 사전 검증을 철저히 한다. 이렇게 한다 하면은 저도 찬성을 하는데 이런 부분은 이제 제도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사실은 인사수석실을 두더라도 운영을 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비선 라인에서 인사수석실이 있어도 추천 인사가 한다든지 또 대통령 측근이나 의중 인사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검증을 않고 토론도 제대로 않고 그냥 봐주기식으로 검증을 한다든지 이러면 뭐 인사수석실을 뭐 둬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비선 인사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정권이 인사할 때 비선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번에도 뭐 그런 시비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박지원 의원의 얘기에 동의하십니까? 있었고 청와대 인사위원회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됐다. 그런 여러 가지 설들이 지금 나오고 있죠. 일단은 박지원 의원의 얘기에 동의하십니까? 만만해요? 뭐 그 부분까지 제가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충분히 그럴 소지는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만일 비선 라인이 작동을 했다라고 지금 주장대로 하신다면 야당은 김기춘 실장의 책임론을 제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 인사위원장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되고 검증을 해야 될 총체적인 총괄적인 책임은 김기춘 비서실장에게 있는 것이죠. 더구나 이번에 이제 총리가 그래도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 해서 청와대에서는 그 총리 책임론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무마가 될 수도 있었겠지만은 총리까지도 유임됐기 때문에 누가 책임지는 모습을 결국 보여줘야 되는데 청와대가 그러면은 누가 책임질 것이냐 이거죠. 그런 면에서는 저는 그 김기춘 비서실장이 책임에서 저는 제외될 수 없다. 오히려 인사 실패 이번 장관 후보자까지 총체적인 인사 실패에 알겠습니다. 책임은 실무적인 총책임은 비서실장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사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 부대표죠 김영록 의원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초보 운전자 수지입니다. 도로는 무섭고 차는 왜 이리 많은지 엄마야. 그래서 저는 살아있는 친구를 만났어요. 반응형 블랙박스 유라이브. 와, 정말 살아있네. 유라이브. 살아있는 블랙박스 유라이브. 한때 보리 하나로 콜라와 싸워 전설이 되신 분이 계셨지. 국내 최초 보리 탄산음료로 콜라의 아성을 흔들었던 맥콜. 다 전설을 맛보리 맥콜. 미세먼지 많은 날엔 깨끗하게 쿠쿠 청정. 비 오는 날엔 산뜻하게 쿠쿠 제습. 공기청정기와 제습기가 만나 1년 내내 쿠쿠 하이브리드 365. 사람들이 제습기 물에 집중할 때 놓치고 있던 한 가지. 제습 후 공기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습기는 물론 미세먼지와 유해물질까지 제거해야 코웨이의 청정 제습. 공기까지 책임져야 완전한 제습입니다. 코웨이 제습 공기 청정기. 대한민국엔 아리랑이 있고 대한민국 투자엔 아리랑 ETF가 있다. 대한민국 금융에 아리랑이 울려 퍼집니다. 힘내라 대한민국. 힘이 되라 아리랑 ETF. 한화 자산운용. 투자 손실에 유의하시고 투자 설명을 청취하세요. 자, 2부 순서 여기까지고요. 전 8시 1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